협상 과정의 부활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오늘 7월 28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회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회담은 1시간 넘게 진행되었으며 언론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양측 모두 인용하자면 협상 과정의 활성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화할 계획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7월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두 번째로 직접 만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블라디미르 푸틴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의원 그룹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법안에 대해 초당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를 최대 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젤렌스키가 상원의원들 앞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상원의원들입니다. 특히 상원에서는 젤렌스키가 있는 자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 심사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암시도 이미 있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그 법안에 착수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외교적 움직임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발언 수준에서는 말이죠. 이번 방송에서는 오늘 워싱턴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측의 표현 뒤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만남 이후 돌파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논의하고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을 정리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명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오늘 백악관에서 언론도 심지어 부통령 JD 벤스도 없이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우선 회담 자체에 대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양자회담은 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 47분에 시작됐습니다. 꼼꼼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오늘 도널드 트럼프의 사전 일정에 따르면 회담은 정확히 17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형식적으로 젤렌스키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유는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의 추모식 참석이었습니다. 그는 7월 11일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핵심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특별 인사는 의회 로토다에서 진행되었고 젤렌스키는 자신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와의 만남 초반에 미국 상원의원의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린지 그레이엄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로토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로톤다의 회랑에서 젤렌스키와 네타냐후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표정과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이 분명히 날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악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입모양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젤렌스키와 네타냐후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구성으로 볼 때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한편 중요한 점을 덧붙이자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회담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는 오늘 열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장례식에서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와 함께 회담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키릴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 로스템 우메로프가 참석했습니다. 외무부 장관 대행 안드레이 시비가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 파벨 폴리사와 세르게이 키슬리차도 참석했습니다. 인민의 종 원내대표 다비드 아라하미아와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올가 스테파니시나도 참석했습니다. 이 팀은 제가 강조하자면 협상과 방위 두 분야 모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회의의 주제는 군사 지원 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 문제, 그리고 러시아인들과의 평화 협상 재개 문제 등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논의의 핵심은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키예프가 패트리어트 체계용 미국산 요격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러시아인들과의 평화 협상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회의 결과는 이미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키릴 부다노프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젤렌스키와 트럼프 그리고 미국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키이우와 워싱턴은 다양한 수준에서 협상 과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로 이 논점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관리들 간의 별도의 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통화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상 재개 전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언론에서는 백악관이 협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와 내부 소식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중 하나는 공중휴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의 민간 도시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의 이 만남 이후에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미국 관리들과 별도로 실무 차원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협상 트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나 시기, 가능한 휴전의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만남에 무게를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트럼프는 이달 초 나토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와 비공개 협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무시한 채로 말이죠. 이렇게 하죠. 자, 7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만나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스티븐 비트코와 제러드 쿠슈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만남이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마크 루비오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만난 것 외에는 크렘린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거기서 잠깐 30분 정도 만났을 뿐입니다. 주목할 점은 일부 분석가들, 특히 러시아 분석가들까지도 이 만남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대부분 그레이엄의 장례식과 연관되어 있었고 특별한 준비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만남의 중요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일정한 한계를 둡니다. 현재는 소통 채널 복원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이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서 이야기했으니 아직 안 보셨다면 꼭 가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를 구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에피소드의 공지가 올라오고 최신 소식도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요 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 의원 그룹이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린지 그레이엄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는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탈과 함께 이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법안은 그레이엄 블루멘탈 법안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문서는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산 상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상품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미국이 또한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의 5대 주요 구매자와 5대 주요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제재를 우회하도록 돕는 국가들도 포함됩니다. 별도로 이 문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 체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주장한 조건입니다. 그는 법안에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조치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한 번에 러시아와 이란 모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즉, 상원은 결국 모든 압박 수단을 그의 손에 넘긴 셈입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지난 에피소드에서 아시다시피 미국은 폭격 대신 다시 이란에 대한 제재 압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은 결국 발표된 합의와 이 법안의 실제 발효를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첫째, 이 문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상원에서 이번 주에 표결이 진행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이 발효되는 것은 9월부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8월에는 하원에서 여름 휴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휴가를 떠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에 자신의 선거 관련 법안 패키지가 통과될 때까지 휴가를 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는 이미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휴식 없이 이 법안이 조금 더 일찍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9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로, 마지막 순간까지 일부 민주당원들이 이 법안을 막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문서는 그레이엄과 블루맨솔이 만든 제재를 도입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의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현재 버전은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원들은 트럼프가 관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기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중국, 러시아 석유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인 이제는 유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을 조용히 법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제재의 잠재적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여전히 핵심 구매자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행정부는 무역 관계를 하지만 이 두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도널드 트럼프의 만남,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의 합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몇 주간의 맥락이 필요합니다. 며칠이 아니라 바로 몇 주간의 맥락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외교적 과정은 7월 말에 이르러 객관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7월 23일, 마닐라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거의 1년 만에 첫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의 회담이었습니다. 회담은 35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그 회담이 끝난 후 인용하자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이전의 제안들은 우크라이나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라브로프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내의 약속이라는 거죠. 사내가 말했으면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가 말하자면 앵커리지에서 굳게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미국 측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러시아의 무례한 자들이 국제 무대에 나와서 더러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르코 루비오가 이 만남이 끝난 후 처음으로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전의 모든 시도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크라이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상 개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방식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멋진 전환이고 훌륭한 입장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스크바 측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7월 22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전의 영토 교환 방식을 거부하고 돈바스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도널드 트럼프의 만남, 그리고 제재 법안의 추진은 워싱턴과 키예프가 이 협상 과정을 어쨌든 다시 시작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약간 다른 방향에서 말이죠. 다른 쪽에서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군사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협상 채널의 복원을 통해서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주요 당사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관계 모델이 바뀌었다는 점을 바탕으로요.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중요한 실질적 이익은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생산에 대한 라이선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반공의 주요 문제는 시스템 자체의 부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있습니다. 이것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용 미사일의 만성적인 부족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이 문제가 악화됐고 미국의 요격 미사일 비축도 고갈됐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에서 논의된 생산 현지화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참고로 폴란드도 이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키예프가 직접 공급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냉정함입니다. 결국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블룸버그의 평가에 따르면 이런 생산을 시작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몇 달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게 이런 구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 중재자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나라의 손을 빌려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직접적인 군사적 확전이 아니라 제재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기술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겐 이에도 국내 정치적 대가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억대. 관세에 관해서는 이전에 미국 대법원이 그의 무역 관세를 제한한 이유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재 법안이 양당 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오늘 두 사건의 직접적인 군사적 효과는 제한적이고 지연될 것입니다. 핵심은 지연될 것이다입니다. 왜일까요? 제재가 도입돼도 9월 전엔 발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제재에서 중국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엇 공급, 즉 생산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전망일 뿐 오늘 당장 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게 이런 추세는 불리합니다. 키예프와 워싱턴 간의 최고위 급 접촉이 복원되고 제재에 대한 양당의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페스코프의 발언을 보면 크렘린은 미국인들이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있다는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유럽에게 이 만남의 의미는 간접적입니다. 이 만남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계속 관여한다는 전체적인 논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있다는 유럽 각국 정부의 우려를 일부 해소해줍니다. 동시에 유럽의 압박 수단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의 21번째 제재 패키지입니다. 그림자 선단의 화물을 압수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법안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제재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패키지마다 유럽연합 전체의 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개별 제재에 대해 투표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모두가 찬성하고 타격을 가합니다. 22, 23번째 제재 패키지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여기서 작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미 러시아 내 1600개 기업과 법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목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의 금융 및 은행 부문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식적인 공개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다시 이 문제로 여러분과 꼭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만남 후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나요?
첫 번째이자 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대표단 수준에서의 협력 지속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관리들의 회의가 예고되었습니다.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키이우 방문 후 모스크바 방문 가능성도 오늘 논의됐습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보장 없이 협상 채널을 천천히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9월에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러시아산 석유 구매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지렛대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재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는 세 번째 가능성은 이 과정이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와 키예프의 영토와 지위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양립할 수 없다면 말이죠. 이것은 마닐라에서 있었던 라브로프와 루비오의 만남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쪽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발표된 협상 강화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으며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월 28일에 두 가지 연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만난 일입니다. 그 결과 양측은 협상 과정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고 우크라이나에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생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의 제재 법안에 대한 상원에서의 초당적 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외교 및 제재 노선이 마침내 진전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의지와 틀을 마련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합의나 이미 시행된 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돌파구인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그 결과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글쎄요, 아마도 제재에 대한 특효겠죠?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단의 예정된 회담 내용, 비트코프와 쿠슈너의 키이우 방문, 그리고 이런 틀을 바탕으로 협상이 실제로 더 강화될지, 결국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입장이 가까워질지 여부입니다. 오늘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 이후로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